네, 2월 16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일정으로 인해 오늘 해외 주식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변종만 연구위원 보산철강 발표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철강주 흐름을 보면 지난 연말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다가 좀 이제 쉬고 있다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상승세가 끝나진 않은 거고, 1분기 실적 개선, 그다음에 철강 가격의 반등에 따른 주가 반등이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림에는 당사 매크로 팀의 시각인 강력한 경기 회복이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철강 저희가 중국의 대표 기업으로 매번 말씀드리는 지표성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 이제 2월 초에 3월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열연 냉연 각각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 1, 2월 달에 열연 같은 경우는 400위안, 350위안, 냉연도 500위안, 4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톤당 한 6, 7만 원씩 2달 연속 올렸었는데, 이걸 동결한 거고요. 그렇지만 3월 가격 동결은 이제 과거에도 보면 늘상 3월 달은 아주 연중 가장 추운 시기를 겪은 직후이고 또 대부분은 이제 춘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발표하기 때문에 동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정폭도 조정을 하더라도 소폭에 그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 철강 가격이 지난 12월 중순 이후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춘절 연휴 이후에 다시 철강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최근 철강 가격 조정은 철광석 가격의 조정 또는 연휴를 앞둔 관망세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철강 시황에 대한 양호한 철강 시황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철강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가 가장 빠르게 회복을 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재정 확대도 세계 철강 수요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조강 생산량 감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브라질 발레가 세계 최대 철광석 광선인데요. 이 브라질 발레가 2021년에 생산 가이던스를 3억 1,500만 톤에서 3억 3,500만 톤으로 좀 낮게 줬습니다. 예전에 이제 좀 설명드리기 좀 길지만 2018년에 3억 9천만 톤까지 생산했던 것에 비하면 철강석 생산 속도가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도 원가 부분에서 또 가격 하락을 제한할 거고요. 이런 면에서 철강 가격을 지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철강석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에 있고 말씀드렸듯이 12월 중순 이후로 철강 가격이 좀 조정받으면서 철강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다시 또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에 철강 가격이 반등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국내외 대표 철강 기업들의 이익 반등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1분기까지도 실적은 매우 양호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최근에 중국 쪽 유통 가격 상승은 코스트 푸시 요인이 되게 컸었다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좀 수요 쪽 측면에서 올해를 바라본다면은 수요가 땡겨서 가격이 올라가는 좀 그런 국면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가 푸시가 계속 많았던 것 같고 그 부분도 이제 끝나진 않았다고 봐요. 말씀드렸듯이 최대 철광석 광산의 가이던스가 이렇게 높지 않게 나오고 있고 여전히 중국은 감산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원가도 높게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중요한 건 말씀하신 수요인데요. 지금 저희 매크로팀 뷰도 상반기에는 강력한 경기 회복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국의 소비 증가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 철강 가격은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이제 보호무역, 미국산을 쓰자라는 그런 주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철강 가격 중에서 조정받은 건 이제 중국 가격하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남아 가격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 가격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춘절 이후에 중국 가격만 반등을 해주면 다시 또 글로벌 철강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기저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원가에 의한 코스트 푸시가 많이 작용했다고 하면 올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기대감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략 인사이드 글로벌 주식 전략. 네, 김영래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인도 센섹스 지수가 이제 52,0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상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극단적인 부양 정책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익 전망치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인도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일드갭도 사상 최저치를 수준에 근접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인도 주식시장의 매력도는 이미 낮아진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부양책이 이미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약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양책 진행 과정과 어닝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 재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5월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다시 정책 모멘텀이 가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을 조금 요약해보면은 CPR로 요약이 되는데요. C는 캐펙스고 P는 파퓰리즘, R은 리폼입니다. 캐펙스는 정부가 제조업 역량 강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프라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퓰리즘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이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리폼은 인도 금융개혁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 모멘텀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 개선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미저리 인덱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저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랑 실업률을 더한 그런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10%대인데 과거에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을 단행했을 당시에 5%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모멘텀이 이번에도 강화가 되면은 5%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주가도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대체추 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글로벌 리츠, 김영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글로벌 인프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1.9조 달러의 부양책, 그리고 유럽의 경제 지표나 봉쇄가 연장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섹터로 보면은 항만은 4.2% 상승하고 오일앤 가스도 한 1.5% 상승했는데, 도로나 공항 부분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신 인프라를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비접촉, 우리가 알고 있던 원격, 재택근무 이런 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데이터 트래픽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프라 지수 TR 기준, 그러니까 배당 수익 플러스 주가 수익률과 글로벌 통신 인프라 TR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통신 인프라 지수가 훨씬 더 안정적인 배당과 주가 수익률을 보였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투자, 인프라 투자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5G 도입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 통신 인프라를 많이 하고 있는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을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기 민감 섹터를 우린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 때에 좋았던 전력 인프라, 경기 둔화나 침체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는 스페인의 RR이라는 회사랑 이탈리아 TRN을 우리 MP에 편출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통신 인프라 CCI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2%대의 총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주가뿐만 아니라 배당도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소비자 지표 관련된 게 좀 부진했지만 앞서 말했던 부양책과 백신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리츠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보면은 작년 3분기 정도의 리츠는 배당액이 감소를 했는데, 작년 4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4분기부터는 배당을 회복하고 있다는 모습이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의 글로벌 리츠 투자 전략은 임대 수익이 정상화가 가능한 미국 리츠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빠졌는 낙폭 회복되지 못했던 리츠 섹터를 보면은 주거형 리츠, 그리고 헬스케어,
카지노, 그리고 리테일도 쇼핑센터, 몰보다는 쇼핑센터가 더 좋다고 보고 있어서 비중학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 중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 순서인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은행산업 펀더멘털 성적표 관련해서 작성했는데요. 2020년 은행 실적 종합한 리포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사모펀드 이슈 등 각종 예기치 못했었던 이변이 속출한 한 해였는데 그 와중에 은행 실적 1, 2, 3, 4분기를 다 합해서 분석을 해보니 펀더멘털 성적표 순위에는 이변이 없었다는 점을 일단 발견했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많았었던 일회성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적 안정성, 즉 이런 일회성의 변동성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했을 때 결국에는 펀더멘털 스트렝스와 퀄리티가 유지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의 탑픽을 계속 KB와 하나금융지주로 유지를 하는데요. 2021년에도 이 비슷한 트렌드, 매크로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탑픽 위주로 봤을 때 일단 급부상하는 다크호스 기대보다는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보유한 상위권 탑2, 이 꾸준한 상위권 탑2인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저희가 선호하고요. 특히 KB 같은 경우는 은행, 비은행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어서 은행이 힘들 때 비은행으로 이제 막아주는 힘이 상당히 탄탄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진, 연임 등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저희의 은행 뷰 자체는 뉴트럴, 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나 안정적인 픽으로는 KB 금융지주를 여전히 최선호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커머스 산업 이지영 연구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쿠팡 상장 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사에서는 쿠팡의 높은 성장성과 고객 충성도 그리고 사업 확장성 등을 감안시 투자 매력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론되는 가격에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투자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이마트, 쓱닷컴에 주목하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아직까지 상장 주식의 수량과 공모 가격 일정 등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기업 가치가 한 300억에서 500억 달러 될 거라고 이제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게 공모 규모인데 이제 한 거로는 한 10억 달러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는 이보다 10배 이상 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최소 1조에서 한국 원화로 한 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에서는 다음해 이후로 쿠팡이 높은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괄목할 만한 성장성입니다. 쿠팡 작년에 매출 성장률 91%가 나왔는데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작년에 38% 성장했고 이베이가 19%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일회성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그동안 쿠팡의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저희가 2018년에도 한 50%대, 2019년에도 70%대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라 보긴 힘들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보기에도 사실 한국은 이커머스가 많이 성숙해서 작년에 19%밖에 성장을 못했고요. 미국이 34%나 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쿠팡의 차별적인 성장이 나온 거는 로켓프레시라든지 쿠팡 이츠 등 같이 카테고리와 서비스를 확장한 것이 좀 유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기업 가치를 받을 근거는 높은 고객 충성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 고객은 가입 연차에 비례하여서 구매 금액이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입 1년 차에는 연 10만 원을 썼으면 평균적으로 한 3년 차 정도 되면 한 30만 원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OTT 등 좀 다양한 서비스를 로켓 와우 회원한테 이제 더 제공할 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 고객 충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켓 와우 회원은 일반 회원보다 지금 구매 빈도가 한 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쿠팡이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은 이제 이커머스 기업으로 굉장히 돋보이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OTT나 AI, IT까지 어우르는 어떤 토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커머스에 국한시킬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조 이렇게 얘기되던 게 이제 30조 55조 이렇게 얘기되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쿠팡의 성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PSR로 한 1.8배에서 3.1배에 해당하고요.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 3.5배, 이베이가 3.6배, 알리바바가 6.6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이커머스 대비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적자이고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지가 않아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지만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적자 폭은 지금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원화로 한 6,200억 정도 영업 적자를 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5천억 정도가 코로나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었다라고 회사 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장 저비력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현재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지난 3년 사이에 한 7%에서 12%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점유율 확대를 더 좋게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커머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쿠팡이 자금 조달을 해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커머스 산업이 전체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심화시켜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온라인 시장 침투, 그러니까 전체 소비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작년에 우리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한 5년 내에 한 40%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 가져가는 시장 못지않게 새로 열리는 시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아직 재편될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한 과반 정도가 우리가 아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타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재편되는 또 대형 플랫폼에 편입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상장 유통기업으로는 이마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쓱닷컴이 지금 쿠팡과 유사한 B2C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쿠팡이 요새 이제 제일 핫한 카테고리가 식품, 생활용품 이런 건데 쓱닷컴도 지금 매출의 50% 이상이 식품하고 생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좀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쓱닷컴 지금 일 배송 캐파가 12만 5천 건인데 향후 5년 내 37만 건까지 3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쿠팡의 밸류에이션 적용 시 쓱닷컴의 적정 가치 한 3조에서 5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서 이마트에 대해서 재평가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특히 있으신가요? 쿠팡이 지금 뭐 국내 이커머스 쪽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뭐 국내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뭐 해외 쪽을 나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나요? 네, 증권 신고서에 보면은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쿠팡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내 시장 자체가 뭐 소비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중국,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워낙 큰 시장이라서 일단은 한국에 먼저 집중하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해외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미국으로 상장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언급을 일부러 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차등 의결권 얘기잖아요. 관련해서 코멘트 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식이 클래스 A랑 클래스 B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공모는 클래스 A입니다. 근데 클래스 A는 1주당 의결권 하나 정도 있고요. 그다음 클래스 B가 이제 1주당 의결권이 29개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클래스 B는 지금 창업주인 김범석 대표가 다 가져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석 대표가 상장을 하고 나면 아마 지분이 희석돼서 정확한 지분은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낮은 한 자릿수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건자재 이민재 연구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상업용 부동산 최근에 이제 좀 공실률이나 임대 관련된 부분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중대형 상가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중대형 상가라는 거는 이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평을 초과하는 일반 건축물 의미를 합니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공실률과 임대료 모두 다 좀 안 좋은 조건들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공실률 같은 경우 5년 내 최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계속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8.8%, 경기도 9.6%, 그다음에 5대 광역시는 15%대까지 이제 공실률이 전년 대비 1%포인트 이상 증가했고요. 특히 명동이나 이태원 같은 경우는 22.3%, 그다음에 26.7%, 3분기 때 이제 특히 명동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투자 수익률도 1.5%포인트 이상 좀 하락하는, 그래서 5%대로 이전 6%대 대비 좀 많이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뭐 리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오피스와 중개형 시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좀 상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산 가격 하락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 또 이제 저번에 이제 허그에서 구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고, 주변 시세 대비 이제 85%에서 90% 상한을 고려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분양 가격을 좀 올릴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주택 부동산 시장이나 뭐 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제들은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CJ제일제당 조미진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나 포장이 좀 많아지면서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좀 우리 생활에 편의를 가져온 부분은 있지만 이제 가공과 처리 전 과정에서는 일단 환경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 정도 되고요. 제조를 위한 화석 연료 추출이나 운송, 정제 등의 과정에서 산정되지 않은 숨겨진 배출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대로 플라스틱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소각이나 매립에서도 지금 독성 물질 발생과 그리고 토양과 해양 파괴로 이어지는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유색이나 라벨 때문에 이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이제 환경 문제와 바이오 기술이 맞물려서 나온 것이 이제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도 100% 분해 가능하며 자연 부산물만 배출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개발과 생산이 최근 업계에서 화두입니다. 우선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는 그 1kg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기존 석유계보다는 한 50% 이상 저감되고요. 에너지 소비량도 55%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공이나 폐기 단계에서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5% 이상 줄일 수 있고요. 또 매립 시에도 빠르게 분해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기존 석유계보다 3배가량 이제 생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데요. 최근 이제 국가들의 그런 횡보를 보게 되면 우선 유럽연합이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도입이 필수 사항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인데요. 중국 또한 2021년 1월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및 비닐, 택배, 비닐 포장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당이 CJ제일제당도 이 생분해 플라스틱, 특히 PHA라는 그 제품 개발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우선 이 해당 사업을 시작을 준비를 했고요. 올해 인도네시아에 지금 PHA 전용 생산 라인을 신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이제 CJ제일당의 강점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바이오 사업부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영위를 해왔는데요. 지금 이 PH 생산 기술 기반과 기존의 CJ제일제당에 했던 바이오 사업부의 그런 기술 기반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미생물 분해 기술 를 이용한 그런 역량을 이 pH 대량 발효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당은 아시는 것처럼 종합식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생산한 생분해 플라스틱을 자사 제품에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식품 시장에 이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 확립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 사업에서 원래부터 그 원재료, 이 미생물 분해 재료가 되는 옥수수나 원당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소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재료 소싱 측면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된 매출은 2022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한 5,000톤에 관련된 주문은 이미 선주문은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당장의 매출에 꽂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환경이나 소비자의 그런 급변과 함께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휴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휴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액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빠졌지만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나 시장 기대치 모두 상회했습니다. 이 수익성 개선은 비용 축소와 그리고 효율화 영향에 기인합니다. 지금 그 국내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지금 제품 계속 재발주되고 있고 그리고 신제품이나 샘플 제품이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에는 탑라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외형이 성장세로 돌아선다면 이익도 레벨업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SFA 고정호 연구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SFA 2020년 연간 실적 리뷰 및 올해 21년 사업계획 설명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일단 SFA의 2020년 연간 실적은 부진했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 정도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가 2019년 대비해서 37% 정도 이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A5 투자는 없었고요.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지연된 영향으로
글로벌 디스플레이 투자는 이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SFA의 2020년 전체 수주액은 9천억 원대로 기존 목표치인 1조 원을 이제 하회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 등 비디스플레이 장비 수주가 이제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고, 비디스플레이 장비 수주 비중은 작년에 50%를 이제 초과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올해 2021년 수주와 실적도 비디스플레이 부분이 이제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 수주는 1조 원대로 이제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수주는 여전히 이제 감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반도체 수주는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주 구성을 이제 전망해 보면 비디스플레이 비중이 이제 작년에 50%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장비 사업의 성장세는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고객사가 삼성, LG, SK, 3사 배터리 업체 모두이고 3사 모두 생산 영역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는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년 실적은 비디스플레이 수주 증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실제 어제 사업 계획 발표해서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은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 사업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SFA를 바라보는 시각도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물류자동화, 로보틱스 관련 글로벌 ETF에 SFA가 모두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긍정적 시각 계속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만 원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휴메딕스 나간준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휴메딕스 4분기 실적 발표됐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58%, 77% 성장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고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내원 환자들이 감소하면서 관절염 치료제나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쪽 매출이 부진했지만 고마진의 톡신, 필러, 에스테틱 라인업 중심, 플러스 이제 진단키트 매출 증가가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4분기 필러 내수랑 수출 매출액도 각각 전분기 대비 15%, 100% 증가했는데요. 특히 이제 톡신 쪽 내수 매출액도 40% 증가하면서 경쟁사의 톡신 노이즈가 발생한 이후에 신규로 확보한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한 필러 톡신 번들링 판매 효과가 지속됐고, 이로 인한 견조한 에스테틱 매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향으로 필러 수출도 재개되면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번 분기에는 이제 러시아향으로 신규로 이제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수주도 증가하면서 매출액의 약 55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연결 자회사인 휴온스 메디컬 매출액이 7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0% 가량 성장을 했는데요. 이 또한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OEM 매출이 약 45억 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우수한 실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프리뷰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에도 에스테틱 라인업 중심의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어서 매수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진성TC 윤유동 의원. 네, 진성TC 실적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저희 당사 추정치 역시 상회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중국 굴삭기 시장 위주의 성장이 나타났고, 원가 관리를 통해서 예상보다 높은 양호한 마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1년, 22년 추정치를 소폭 상향합니다.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캐터필러와 현건기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정상화가 이제 기자재 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투자 포인트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좀 드릴게요.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주가 보면 크게 반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주가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현건기나 두산 바켓 같은 완성차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성TC 기존의 펀더멘털이나 투자 의견, 투자 포인트에는 손상이 없는 상태로 기존에 있던 투자 포인트 유지하면서 향후에는 우상향하는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매출이 좀 감소할 수 있다, 지상TC가 그 우려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 수소연료전지 쪽 약간 턴어라운드 시점이 좀 빨라지고 있는지 그 같이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면 지난 4분기도 그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48억에서 50억 원 가까이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기존의 두산퓨얼셀에 납품하는 것은 예상대로 납품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새로운 고객사나 새로운 뭐 캐파 증설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건기 같이 이제 향후에 이제 합쳐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MS 감소는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원자재 업체를 이제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 3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고객사를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 조선업계에서도 좀 흔하게 있는 얘기인데 지배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좀 거래관계 변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회사가 그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당장 하청업체들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자재 업체들이 그 M&A 자체를 반대하는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업체들이 하청업체를 바꾸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주면서 M&A를 진행하고요. 물론 향후에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진성TC 입장에서는 이쪽에 대한 방어책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최근에 그 미국의 존 디어랑 거래를 텄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솔루엠 강경근 위원 발표해 주세요. 솔루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인데 이게 시총이 1조가 넘는 회사인데 뭐 시장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회사 일단 본업은 이제 파워 부분인데요. TV 부분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이제 3-in-1 보드의 고객사내 채택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좀 향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이제 ESL 사업인데요. 이제 ESL은 과거에 대형마트 가보시면 상품 진열 때에 상품들의 가격이 종이로 이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보시면 이게 디지털 방식인 이제 전자식 가격 표식이 이제 ESL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ESL은 이 종이 가격표 대비해서 인건비 절감이나 재고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리테일 분야에서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요. 리테일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의류나 창고, 사무실, 병원 등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3위 ESL 사업자인데요. 작년 말 이제 5,500억 원의 이제 대규모 신규 수주를 하면서 수주 잔고가 7,3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ESL 매출액은 2020년 1,300억 원에서 올해 3,200억 원, 내년에는 이제 4,500억 원 수준까지 이제 고성장하면서 이제 동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이제 ESL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이제 글로벌 ESL 1위, 2위 사업자인 이제 SES 이메고 태그와 프라이서의 주가를 보면 지난 6개월간 주가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높은 시장 성장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양사의 2021년 기준 PR은 각각 267배 그리고 38배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ESL 시장에 대해서 이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ESL에 대한 좀 인지도가 낮아서 이제 동사를 단순히 이제 TV 부품업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ESL을 제작하는 ICT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이제 40%를 상회하기 때문에 좀 이거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제 동사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이제 ICT 부분에 이제 보수적으로 멀티플 25배를 적용하고 이 파워 부분에는 TV 부품업체의 평균 PER 8배를 적용할 경우 이 기업 가치가 약 1.9조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이제 동사의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8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업사이드 굉장히 높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 이 희석 가능 물량이 전부 전환된다고 가정하여도 업사이드가 약 40% 정도 나옵니다. 이 회사 연매출이 1조 원이 넘는 회사인데 향후 2, 3년간은 좀 고속 성장을 좀 지속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는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고요. 향후 오버행 이슈에 따라서 뭐 주가가 뭐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PI 첨단 소재 이규하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그 공급 계약 공시를 좀 했습니다. 계약 물량이 지금 이제 전년 전체 출하량 기준으로 이제 17.9% 해당하는 대규모 이제 계약이고요. 계약 기간이 올해 2월 15일부터 연말까지인데 계약 상대나 금액 등 이제 세부 계약 내역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큰 시사점은 보통 이제 PI 필름을 이렇게 연간으로 대규모로 이제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IT기 판매가 좀 최근에 좋아지기 때문에 글로벌 PI 소재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글로벌 대형 고객사가 뭐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어쨌든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말고도 다른 뭐 고객사들도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가격 협상을 하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뭐 20% 가까이 되는 규모를 한 고객이 가져가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이제 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 협상에서 동사가 유리한 위치에 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